자, 이제 다 모인 것 같으니까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선생님은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었고 걸린 시간들을 핸드폰 시간으로 다 일일이 재봤습니다. 그래서 화작 풀고 시간 재고, 문법 풀고 시간 재고, 문학 풀고 시간 재고, 빅막 풀고 시간 재고. 그래서 각 지문마다, 각 문제마다 몇 분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도대체 이 문제는 이러한 유형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선생님이 풀었을 때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렇다는 건 그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선생님은 이번 시험에서 화작을 풀어내는데 12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2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때 무슨 문제에서 시간이 그러면 갔을까? 왜냐면 보통 선생님 평균 풀어보면 이 과목을 풀 때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분 정도가 더 플러스 됐다는 겁니다. 또 떨으셨군요, 쌤. 아니요. 9월 모평을 선생님은 떨 이유가 없죠. 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복도에서 혼자 풀었기 때문에 떨렸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잡아먹은 구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공부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조금 이따 하자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문법이 8분 걸렸어요. 선생님이 이제까지 모의고사를 푸는데 작년 수능 제외하고는 문법이 한 5, 6분에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8분이 걸린 이유는 조금 이따 진짜 힘주어 강조하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문제 11번, 12번.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걸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선생님이 풀 때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진짜 여러분들처럼 최대한 타임어택식으로 풀다 보니까 14번을 그냥 풀어 넘겼어요.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14번을 그냥 풀었는데 거의 한 30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읽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정말로 일단 첫 번째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지식과 혼동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 시험의 14번이 오답률 1이라는 게 절대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 자체에도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문제도 조금 엄밀하지 못하게 됐어요, 평가원 입장에서. 어쨌든 문법 8분 걸렸고요. 그러니까 화작문을 다 합쳐봤더니 한 넉넉 잡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절대 빠른 거 아니고요. 20분 정도 걸렸다는 거 여러분들은 더 걸렸다는 소리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20분보다 더 빨리 풀고 다 맞았는데요.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보다 실력이 좋아. 너희는 기계가 되어야 돼. 그런 친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화작문을 매일같이 풀게 시키지 하진 않잖아요. 기계적이지 않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문법에서 메리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다 배경 지식이 많다고 또는 국어를 가르친다고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을 통해서 정말 기계적으로 풀어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2개월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줘야 되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될까요의 대답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국어 과목과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험 수능이 2달 남은 상황에서 무슨 수능에 대한 이해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 시험을 봐봤고 어떤 시험은 떨어지고 어떤 시험은 붙었는데 적어도 수능은 붙었으니까 대학을 갔겠죠. 수능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수능 공부는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그 시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수능은 뭘 측정하는 시험이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몇이나 될까라는 일단 의문이 듭니다.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수능이라는 건 행동을 측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행동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 치면 퍼포먼스의 해석입니다. 그 번역. 그러니까 이제 퍼포먼스는 뭐냐? 말 그대로 시험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냐예요.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수능은 보통 이거야. 지식. 이때
했던 시절이 있어요.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교육이 지식 기반의 교육을 했었습니다. 교육 과정을 보시면요. 그 교육 과정에 목표가 있는데 이게 1960년대 우리나라 이제 막 한강의 기적 일으킬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식을 쌓고 있다, 지금 공부해서 강의를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의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내가 누적시키려고 한다. 그 선생님 말을 열심히 필기하고 있다. 이런 공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행동을 봐야 즉 뭘 봐야 되냐면요. 강의를 똑같은 선생님의 똑같은 강의를 보더라도요.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은 필기를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기를 안 하고 졸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필기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의 퍼포먼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선생님의 사고, 궁금한 거죠. 아니, 어떻게 저기에서 저런 사고를 하지? 멈추고 생각합니다. 저 선생님은 저 단어의 뜻을 3가지를 알고 있네. 근데 나는 그 뜻 자체를 몰랐어. 뭡니까? 퍼포먼스의 차이가 보이고 있죠. 그럼 그거를 그 친구는 그 단어를 공부함으로써 채우겠죠. 하지만 이 지식적인 거, 선생님이 중요하대요. 똑같이 별붙이고 똑같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 수능 국어가 특히나 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 과정과 사고 과정에 대해 면밀히 따라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문을 읽을 때에도 해야 될 행동과 연관지어서 설명해주는 이유가 결국 이 퍼포먼스, 행동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들을 텐데 이제 심한 말이 오고 갈 거예요. 국어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국어를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국어를 싫어해요. 선생님 저 국어 좋아하는데요? 아니요. 국어를 진짜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 그 이성에 대해서 페이스북 들어가고 인스타그램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궁금하니까. 그 사람의 맥락과 배경, 그 사람은 도대체 일상이 어떤지, 그게 무슨 간음증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발현이죠. 그래서 그걸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국어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어 찾아라. 그걸 왜 찾습니까? 어떻게 읽는 방식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배경 지식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그 문학 작품이 도대체 왜 그런 문학 작품이 나왔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 양식은 무엇이고 이러한 공부가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압살할 수 있는 겁니다. 고전 문화 못하는 친구들이 해석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문화가 이해가 안 돼서예요. 우리 선조의 문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죠. 수염 기르고 마음 갓 쓰고 꽃을 보고 관념적인 사고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옛 선조를 이해하길 원하고 있고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앞으로 2달 동안 기출 분석을 시킬 수도 있고 간슬기를 풀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고 자체를 바꾼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그 제대로라는 건 지적 호기심을 갖고 능동적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일단 그렇게 서두를 이야기하고 아까 화자까지 20분 걸렸다고 했고 문학을 21분 걸렸네요. 첫 번째 고전시가 지문이 한 6분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시인가요? 현대시가 4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전이 한 5분 걸렸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서전을 쓰십시다가 6분 정도 걸려서 21분이 걸렸습니다. 20분 이내에 문학을 풀어서 다 맞췄다면 굉장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한 친구 있으면 정말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을 볼게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원체 느립니다. 왜요?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이해도가 좋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지문, 비문학은 기본적으로 35분 이상씩 걸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선생님의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문학인 인문지문이죠. 그 인문지문이 14분 30초가 걸렸고요.
오히려 사법지문, 법지문이 11분,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지문, 비콘 있죠? 그게 10분 30초 해서 36분 정도가 걸렸다. 그래서 전체 다 더하기 해봤더니 한 77분 정도 걸렸더라. 빠듯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선생님은 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 시험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분야가 쉬웠고 어느 분야는 어려웠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시험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평가원을 연속된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읽어내셔야 돼. 무슨 시험을 내고 있냐면 일정 파트는 어렵고 일정 파트는 쉬워서 완급 조절을 정말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 뭘까요? 무슨 역량이 중요할까요? 이런 시험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만 생각하나? 무슨 역량이 중요해 보입니까? 그쵸, 이런 걸 갑자기 물어보면 안 되지. 무슨 역량이 중요하냐면 버릴 걸 명확하게 버리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왜? 난이도가 명확하니까. 쉬운 건 무조건 맞추고 남들보다 빠르게 맞춰야 되고 어려운 거는 어차피 모두가 못 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답률을 보시면 작년 수능은 어땠죠? 대다수가 오답률이 나빠요. 난리가 나. 와 진짜 망했구나 애들. 찍었구나 진짜. 근데 올해 9월을 보면 상이 명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그리고 중하, 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부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했어도 이 시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어려운 문제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부딪혔어. 멘탈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걸 다 틀리는 거야. 그럼 그 친구는 수능 망하는 겁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이도 평정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소리 하고 있고 그럼 난이도 평정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그 판단 기준을 만드셔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비문학 읽기 독해 방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내가 풀 수 있는가? 그럼 난 어느 수준에서 이걸 넘어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판단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수능날 큰 거 다칠 것이다. 왜? 난도 조절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작년 수능 때 평가위원장이 올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안 낼게요. 이렇게. 왜요? 너무 어렵게 냈다 이겁니다. 비문학에서. 근데 어쨌든 평가원은 여러분들을 줄 세우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별을 주려고 할 건데 그 변별 주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쉬운 건 정말 주는 문제도 많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명명백백한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9월을 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자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그 판단 기준을 물어봐 보면 학생들마다 좀 다를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느낌이 들면 내지는 이러한 소재가 나오면 내지는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된다면 이 정도 수준은 넘어갈 거야. 이런 걸 좀 정해 놓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수학도 야 15번은 넘겨 18번은 풀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못 풀면 넘기는 건데 그 못 풀면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드시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수능이 무엇이고 이 9월 평가원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서두에서 했고요. 시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시간을 걸려서 풀었는지. 그 다음부터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화작문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작문입니다. 화작문 뭐 나왔죠, 여러분? 지금 여기 내가 대충 세도 한 50명 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이 일요일날 나왔다. 근데 한 명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건 이미 수업 분위기는 지금 거의 골로 갔다. 그럴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더 이런 분위기에서도 수업을 잘 해낸다면 그건 대단한 거겠죠? 자, 그래서 발표입니다. 발표. 여러분들, 발표 나왔을 때 솔직히 쾌재를 불렀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주 나오니까요.
발표는요, 이제는 정말 3분 이내로 푸셔야 돼요. 이 정도 난이도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발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발표를 그러면 편하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시면 화장에서 1번부터 3번까지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겠지. 어떤 거? 유형별 학습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자, 유형별 학습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유형을 나눠야겠죠? 유형을 어떻게 나누냐? 이게 사실은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어디에? 교육과정 해설서에. 또는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사시면요. 유형별로 나누는 게 다 그 유형 체계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와 강연은 어디 있을까요? 정보전달 말하기라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상위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와 강연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읽어가야 되는지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제 왜? 여러분들이 귀납적으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제일 많이 접해봤거든. 그래서 잘하는 거야. 그럼 똑같은 원리로 토익 토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설득적 말하기라고 해요. 그 설득적 말하기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발표를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문단에서 발표 주제 나올 확률 높고 2문단부터 뭐 자료 제시 나오면 이 자료가 뭔지 보고 내지는 뭐 질문을 하면 천중의 반응을 살폈는지 살펴보고 이런 게 딱딱딱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토익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오겠어요. 토익 토론은 설득하며 말하기입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을 건드는 문제는 출제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장과 근거를 표시하거나 밑줄 쳐가면서 읽겠다는 거죠.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2개월 남았는데 굳이 만들어야 되나요? 선택이죠. 만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한 수백 번 풀면서 체득해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내셔야 된다는 거야. 수능날 뭐가 나오던지 그걸 그냥 읽고 그냥 풀겠다. 그리고 기도 메타, 기도하겠다. 주님, 제가 이제까지 착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쯤은 저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기도 메타가 아니에요. 만드시고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보스들이 나와요. 그럼 공략집을 봅니다. 왜? 달렸으니까. 진짜 개짜증난다고. 그래서 공략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스펙을 키우고 오세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 왜? 비교를 해보는 거지. 깼네. 비교를 해봤더니 얘는 한 1000점 정도가 높아. 내 캐릭터보다.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1000점 정도를 열심히 하면 돼. 마음이 편해져. 너희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국어가 잘 안 돼? 그럼 스펙을 쌓고 오시면 돼. 그 스펙이라는 게 뭔데? 그럼 연습이죠. 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게임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잖거든. 깨야 되잖아. 난 못 깨면 진짜 잠이 안 와. 그래서 막 그 수업 준비를 하는 와중에서도 게임을 한다고. 빨리 끊어야 할 텐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스펙을 쌓으시면 국어는 그냥 정복이 됩니다. 그럼 그 스펙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겠죠. 자, 이제 들어갈게요. 그래서 발표 보시면 꽤나 발표 주제가 역시나 첫 문단에서 잘 나오고 있죠. 예상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보 전달이에요. 예상대라는 정보. 진짜 개뿔 우린 하나도 모르는 정보인데 그걸 전달하겠답니다. 근데 이 지문을 다 안 읽고 선생님은 풀었기 때문에 이 지문을 다 읽어도 상관없고요. 안 읽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발표 강연이 이제 나오면요. 그냥 문제로 들어가서 선지에 나오는 걸 대략적으로 이런 선지는 이 문단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선제적 풀이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발표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문을 읽진 않겠고요. 선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약간 이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평가원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발문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말하기 전략이라는 파트의 문제입니다. 역시나 교육과정 해설서에 청자가 어떻게 들어야 되고 화자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각각의 전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내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그냥 근거 없이 어디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해진 틀과 매뉴얼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공부가 가능하냐면 유형별 학습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그 유형은 어떻게 풀겠다는 어떤 명확한 공략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화자의 발표 강연자의 말하기 전략 문제고 무조건 출제됩니다. 이거는 출제될 수밖에 없고 이거 물어보려고 이 발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표 열심히 공부했는데 토익 투론 나온다. 작년에 6월, 9월 발표 강연이었죠 각각. 9월 라디오 방송 대담이었습니다. 말투가 달라요. 사연을 못 찾았어 애들이. 사연이 박스 안에 있었거든. 그걸 정말 수능날 가면 안 보여요. 그게 왜요? 나는 발표 강연을 맨날 읽었어. 그리고 예열 질문으로 발표 강연을 풀었거든. 근데 라디오 방송이래. 완전 당황한 거지.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출제되었던 유형을 나눠서 공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라디오 방송은 왜냐면 말하기 전략 자체가 달라요. 그렇겠죠? 발표가 라디오 방송과 어떻게 다 같습니까? 뭐 아이유 씨가 나와서 발표합니까? 요즘 시국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분위기도 좋지 않고 시국도 좋지 않고 태국도 오고 진짜 얘들아 선생님이 뭐 이렇게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그런 거거든. 막 해놓고 막 생색내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위층에 근데 생색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을 짓잖아? 그러면 오늘 수업을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계속 이런 얘기할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발화기 전략을 그러면 전략별로 정리해 놓을 수 있다겠죠? 이거는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선지. 질문을 하여 얘들아 이걸 내가 어떻게 판단할게? 질문을 했대. 그럼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글이잖아. 물음표죠. 그렇죠. 표지죠.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질문을 했으면 그게 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 양상이 있어요. 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겁니다. 이 구체화된 양상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 이겨놓고 싸우는 법에 왜 닦은 걸 밑줄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왜 닦은 걸 밑줄 치는 게 공부냐면 그걸 밑줄 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구체화된 양상을 파악해서 그걸 너희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너희는 밑줄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밑줄을 쳤으면 그게 이 질문을 하여라는 말하기 전략은 발표 전략은 지문에서 물음표로 찾아내야 되는 거구나를 공부하셔서 다음에 이게 또 나왔을 때 거기로 가라는 거죠. 있으면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판단력이고 그게 공부예요. 제발 밑줄 치고 있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정부의 출처를 언급했다. 얘들아, 정부의 출처를 언급하면 너희는 어떻게 이거를 찾아? 응? 모못에 따르면 좋죠. 모못에 따르면 그쵸. 그 어구에 표지가 있을 수 있죠. 모모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모에 따르면 좋아요. 또 뭐 있을까? 너희 이런 표시가 뭔지 혹시 아니? 인용 표시입니다. 인용. 서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배워두세요. 왜? 대학 가서 너희 이거 배울 거거든. 이거 안 쓰잖아? 단점이야. 장문과 발표 막 이런 거 이제 너희 한다? 그럼 이거 가르쳐줘. 야, 각주 써. 뭐 이런 식이고. 이거 인용 부호예요. 뭐예요? 이런 게 글에 있으면 여기 책 이름이 써져 있거든요. 보통. 아니면 서적이라든지 뭐 책 이름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거는 출처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겠죠. 확인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표시를 하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해서 답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럽니다. 공유했던 경험을 구체화된 양상을 공부를 안 해놔서 그때그때 판단해버려요. 그게 떨리는 와중에 그걸 지문에서 찾겠다는 거야. 어떻게 돼? 자의적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대충 이거 맞나 보다 이러면서 찍어버린다는 거야. 경험을 공유한다는 건 어떤 표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했다면 이 표지를 생각해야 돼. 이런 거겠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런 거 했잖아, 그치? 뭐 이런 거. 이게 지난 시간, 지난 경험을 공유하는 거야, 청중들과.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죠? 경험을 직접 말한다거나. 이 정도로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그 선지가
구체화된 양상이 있어요. 그걸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납법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자꾸 안 하고 이걸 문제를 새로 푸니까 매번 새롭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많이 풀면 하자가 느나요? 안 늘어. 걔는 왜? 뭘 공부하는 건데 도대체.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놔라. 자, 4번.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뭐예요? 정의 내렸냐잖아. 뭐뭐란 찾아야죠. 그리고 그거는 보통 이렇게 용어라는 표시가 돼 있고 란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눈에 보이고요. 좀 더 공부한 친구들은 얘네들이 1문단이나 2문단에서 많이 출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야, 발표를 하는데 개념 정의를 인사하기 직전에 그러면 그게 발표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발표를 공부한다는 건 이렇게 좀 복합적이고 복잡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부가 안 돼도 이미 잘 풀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는 소리야. 왜? 뭐 어떠한 루트로라도 이런 게 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야. 스펙이 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발표 강연을 이렇게 열심히 수업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나와도 이렇게 공부하라는 겁니다. 토익 나와도요. 똑같아요. 공부 방법은. 그들이 선지에 구성된 핵심을 찾아서 이렇게 핵심을 찾아서 표시를 하고 선지에다 알겠지? 핵심을 표시를 하고 이게 지문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구체화된 양상을 보라고. 그래서 그걸 연결지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글을 읽어가며 그걸 떠올리라고. 그러면 되게 화작이 쉽게 풀릴 겁니다. 항상 그래요. 주제는 달라지지만 그 구성 요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번 청주의 반응을 확인하며 뭐 봐야 돼요? 청주의 반응을 확인하며 뭐 보죠? 괄호 봐야죠. 그렇죠? 괄호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 막 청주의 반응을 찾겠대. 혼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말하기 전략 문항은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양상. 근데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뭘 문제에서 묻느냐가 다를 뿐.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여러분들 보시고 당연히 6월이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6월 이전에도요. 정말 6월에는 조금 그나마 쉽게 나왔고 이번엔 더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풀었을 거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 유형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적이 그 2017년이었나요? 2017년 9월에 보시면 그 성분 분석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이해되시죠? 그거 되게 버겁습니다. 보면 그 문제가 진짜 어렵거든. 그게 수능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나오면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근데 자꾸 언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평가원은 야, 나 발표 강연에서 발표 전략 중에 너의 시각 매체 이용이라는 게 있거든. 매체를 이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발표에서 발표 효과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 시각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니네한테 가르칠 거야. 왜냐면 대학교에서 너희는 발표를 참 많이 할 텐데 그때 이 시각 매체를 이용하면 되게 효과적이거든. PPT 말이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걸 이용할 건데 그 전략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이걸 공부해서 발표 상황에서 써먹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평가원이 원하는 인재상인 거야. 아 선생님 저 팀원들이 모였어. 이제 대학 신입생이야. 술 마셔야 돼. 팀원들이 모였어. 선배가 근데 복학생이 있고 호구 있어. 걔가 다 할 것 같아. 난 쓱 빠지는 거지. 전 신입생이니까요. 죽는다 정말. 내가 많이 당해봤어. 나 혼자 다 하고 발표 다 하고 교수 자고 5시간 동안 강좌를 발표했습니다. 진짜 억울해서 준비할 때 너무 싫어했지. 학점은 좋았어. 교수가 작거든. 미안했는지 국어 교육과 애들이 나가더라고. 수업 끝나고 한 명씩 혼자 했어. 그런 사람이 미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자료 활용 문제인데, 자, 자료 활용을 통해서 발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 문제가요. 6월 2번과는 조금 다릅니다. 뭘 내겠다가 좀 달라요. 왜냐면 이게 센스인데 잘 들어.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 문장 선지들을 보세요. 선지들을 봤더니 마치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뭐뭐를 위해 뭐뭐 했답니다.
이런 문제 선지 구조가 반복되는 걸 파악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빠르게 풀었으면 돼. 그래서 이거는 굳이 내가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시각 매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얘가 효율적인 발표,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 낸 거고요. 발표 효과가 정말 극대화되는지 적재적소에 쓰였는지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유형 문제의 형태가 어떻든 이게 과연 지문에서 정말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문제의 난도는 뭐 평가원 마음이죠. 어렵게 내고 싶으면 성분 분석표 내는 거고, 쉽게 내고 싶으면 지금처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 매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에 가서 세우셔야 된다는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형, 귀납법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이미 기출된 모든 유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3번. 3번 보시면, 자, 이것 좀 새로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신유형이 나타났다. 그게 아니라 이거 뭡니까? 청중의 반응입니다. 자, 이제 아셔야 돼. 청중의 반응 3번 문제 항상 어떻게 냈어요? 학생 1, 2, 3 해가지고 나 이거 듣고 이 생각하게 됐어. 아, 난 이거 궁금한데 말 안 해줬어. 이런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골랐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하며 듣기. 교육과정 해설서에 있어요. 왜? 그걸 애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야. 질문하며 듣기라는 청중의 듣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럼 발표에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그냥 한 항목을 아예 떼어서 이제 너희한테 묻고 있는 거야. 그래, 너희 고3까지 화작 한 번 배웠잖아? 그럼 너희 듣기 전략 배웠을 텐데 한번 기억하나 보자. 질문 어떻게 할 건데? 구체적으로 질문 어떻게 할 건데를 묻고 싶었던 거야. 출제자들은. 너희가 대학 가서 발표를 한다? 그럼 너희가 나한테 질문해야 돼. 국교과 애들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내가 교육학과인데 국교과 수업을 들었단 말이야. 약간 일본인인데 지금 한국인 느낌? 모두가 저기야. 질문을요 진짜 준비해서 합니다. 내 발표를 듣지도 않고 질문을 해요. 장난 아니지. 그거를 준비하는 거야. 왜? 그게 우수 학생이거든. 교수가 그런 애들 학점 줘요. 놀랍죠? 자, 그래서 이걸 만들어봐라 이거야 직접. 근데 되게 쉬운 겁니다. 대답을 봤더니요, 첫 번째,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박스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청중의 반응 나오니까 그 유형화해서 공부하시고요.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난 이렇게 풀었다 이거죠.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잖아요. 이 박스는 따로 써져 있지 않아도 보기입니다. 보기. 봐라 이거죠. 보기. 그러면 이 보기는요,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어. 뭐야? 조건을 파악하는 거야. 문장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런 거죠. 왜요? 보통 이런 걸 물어봐요. 문제에서. 이 포인트를 잡았냐 안 잡았냐가 관건이다 이거야. 그럼 조건을 1, 2 이렇게 딱 해놓고 보면 난 어디에다 밑줄을 쳤냐면, 첫 번째, 인물과 동물을 나타내는 것. 두 번째,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 보는 순간 인형이 떠오르는 거지. 얘들아, 이 문제는 되게 쉬웠죠? 그치만 이렇게 푸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조건을 파악해서요. 아예 존재, 이거 인물과 동물, 배경이겠습니까? 무대겠어요? 아니죠? 인형이겠죠? 인형 1번 끝. 여러분들에게 배려해줬어. 1번을 되게 많이 넣었어 이번에 초반에. 왜 그럴까? 빠르게 풀어가길 바랬던 거야. 문법도 문제는 어려웠지만 답이 1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심 많은 친구들은 5번부터 풀어요. 5번 성적부터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완전 손해본 거지. 근데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평가원은 편지 구성에도 지들의 생각을 넣어요. 그럼 문제 만드는데 당연히 생각이 있겠죠. 그 생각을 읽어내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고, 청중의 반응은요, 말 그대로 청중의 반응이 나올 때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적되고 귀납적인 공부를 하셔야 실력이 느는 거야. 스펙이 쌓인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 많이 풀면 안 돼요, 쌤? 그렇게 해서 쌓일 거면 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쌓여. 그러면 문제 많이 푸세요. 한 1000문제 풀면 1000번 쌓일 거 아니야.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냥 제대로 10번밖에 안 풀지만
10번이 1000번에 쌓인과 똑같이 계속 그걸 확인하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입맛에 맞게 공부하되 쌓이고 있어야 돼. 내가 물어볼 거야. 야, 쌓였냐? 아니요, 쌓인 게 없는데요. 야, 그러면 수능 때 기도 메타 가는 건데? 약간 이렇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아이들이 욕하지 않게. 시간 버렸네. 자, 4번부터 5번 갑니다. 자, 말이 많죠? 4번부터 5번, 6번부터 7번. 무슨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 많죠? 화작 융합이 나눠졌다. 1도 중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뭐 어쩌라고. 근데 화작 융합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화법과 작문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007년 이후에 개정 교육과정에서 바뀐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항목을 묶었어요. 어떻게? 독서와 문법으로. 화법과 작문으로 묶었습니다. 뭐예요?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같은 거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눠주지 않을 겁니다. 즉, 화법을 통해서 작문을 하는 법, 작문을 통해서 그 화법이 어떻게 됐을 것인지 유추하는 것,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컨버팅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정말 쉬웠죠? 면담입니다. 인터뷰예요. 인터뷰. 인터뷰는 뭐 하는 글이에요? 뭐 하는 단어죠? 인터뷰 왜 해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정보 전달의 말하기의 일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질답의 형식이라는 거죠. 질답의 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과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연결 지으면서 읽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녕하세요 한국고 교주 편집부 기자 땡땡땡 이거 왜 읽어? 한국고인지 고려고인지를 물어볼까? 아니죠. 그런 걸 읽지 마시고요. 이거죠. 햇살 도서관을 저희 학교 교지 소개하는 글로 쓰려고 합니다. 밑줄 치고 면담의 목적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그냥 알아야 돼 얘들아. 그게 스펙이야. 그냥 목적 이렇게. 그걸 외우십니까? 이걸 외워야 될까요? 정보내 외우자. 아니요. 그냥 교지 쓰려고야 목적이. 너무 당연하잖아. 너희 해봤죠? 활동? 교지 쓰려고 여러분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햇살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참 좋을 거라고 주변 분들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왜 굳이 여기 왔는지 선제적으로 말해줬죠. 근데 왜 저예요? 왜냐면요, 주변 분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런 게 머릿속에 외워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추천받아서 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읽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 도서관을 소개하는 고마워요. 자, SNS에 이런 거 네모 쳐놓는 게 좋죠. 뭐예요? SNS를 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SNS에 햇살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쓴 것을 봤어요. 뭐야? 반응이 좋네. 주변 인물들의 반응이 좋잖아. 추천받았고요. SNS에도 난리야. 이해돼? 아마 책 편지 서비스 때문일 거예요. 이 서비스가 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플래너 받으면 그거 떠주잖아요. 그거를 1회차 때는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지금 뭐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되게 미안한데 그거를 이제 편지 서비스죠. 이걸 여기서 책에서 한 거죠. 자, 그래서 책 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 중요하죠. 뭐야, 질문을 던졌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면 됩니다. 지금 그 답변이 나왔죠. 그러면 이 면담에서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좋다. 두 번째,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도움이 되겠네요. 이 서비스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고요. 그쵸? 질문이 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질문과 답변밖에 없거든요. 인터뷰는. 뭐 이런 식으로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되고 거기에서 서비스의 시작 이유 그리고 어떤 도움이 되고 싶었나요? 운영상의 어려움은 뭐였나요? 이런 게 옆에 정리되고 있으면 잘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글로써 이렇게 유형별로 다르게 읽으셔야지 또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야. 한국고 교지 막 이러지 말라고. 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한다고? 말하기 방식 문제라고. 이런 게 말하기 방식이야. 왜? 화법이잖아.
화법은 말 그대로 말이라고, 대화야. 그러면 이 말하기 방식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풀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기 전략이나 방식이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